네, 씩씩한 화요일 시간입니다. 먼저 용감한 분이시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씩씩한 분, 정의당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신장식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김용남 의원께서 굳이 목도리를 하고 나오셨어요. 색깔이 아니 아직 쌀쌀해요. 아니, 뭐 오늘 굳이라고까지 예, 표현하실 색깔이 색깔이 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네. 네. 그냥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네, 따로 아, 사셨습니까? 누가 색깔? 하고 왔길래 제가 네, 그냥 뺏었어요? 얻었어요. 네. 아니 색깔이 당 색깔과 아니, 네. 그나마 좀 비슷해서. 왜냐하면 비슷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핑크색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여성분들은 없죠. 네.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가능한 한 다 핑크로 이렇게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하는 네. 핑크 공주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은 이게 평소에 뭐 맞아요. 핑크색 옷이나 뭐라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당색이 핑크색이 되다 보니까 네. 참 요새 곤란해요. 목도리나 넥타이로. 네, 저도 그럼 노란색 넥타이나 목도리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든지. 네, 다음 주에 어떻게 꼭 한번. 당성이 부족해요. 노란색이 언제부터 노란색이었는데 여태 노란색 근데 넥타이가 진짜 없어요. 노란색도 소화하기 어려운 소화하기 색깔 중에 어렵죠. 하나입니다. 맞아요. 두 분 다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목도리 예뻐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확산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그 대표도 이제 게시판에 올렸었고 청원 게시판에 올렸었고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제안들이 나왔었어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당초 찬성을 했어요. 지난 2일이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찬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어떤 기업가는 재난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더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거에 네. 뭐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제안을 찬성한 건 아니다. 예, 예.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요? 이 소위 100만 원씩 뭐 나눠준다든지 똑같은 50만, 액수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지금 이 그런다고 소비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것이지.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상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뭐 10조가 됐던 50조가 됐던 이 재난 기본소득을 하려면 한 52조 원 가까운 돈이 네. 필요한데 이거를 정말 급한 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 갖는다? 그렇다고 지금 경제 안 살아나요. 저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따 아까 황교안 대표 말씀하신 부분은 네. 뭐 적극적 찬성이라기보다는 획기적 대안 그리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검토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여러 그 국민적 호응이 있으니까 심재철 네. 원내대표가 이거를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촌성령 현금 살포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거야말로 총선용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지금 통용이 돼서 그렇지 이거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이런 거에 딱 맞는 거는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근데 용어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파급력이 있고 상징성이 네, 있으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금수당을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해서 어려운 배포하는 분들한테. 네네.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사회학적으로는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조금 더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그렇고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케인즈 같은 경우 이렇게 불황이 있을 때는 헬리콥터로 가서 현금을 뿌리는 게 낫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책을 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냥 헬리콥터 갖고 현금 뿌려라. 그게 경제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퍼주기라고 얘기를 하든 뭐라고 하든 현금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지금 퍼줄 때가 됐다. 그래요. 퍼주기 좋다. 퍼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집중과 선택 전 동의해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이거는 계단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러니까 1층을 기본적으로 깔고 네. 집중해야 될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못 가는 분들, 장애인들, 출입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2층, 3층을 더 설계해야 된다. 네. 그냥 1층만 폭넓게 깐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100%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정책적인 측면,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정책적인 측면 이 두 측면에서 다 검토를 할 필요가 충분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짧게. 지금 네.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치잔 말이죠. 네. 지금 각 개인이 호주머니 아니면 자기 예금 계좌에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부 출입을 극도로 자제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위 자영업자나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대출이라는 거를 지금 저리에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2달 있어야나 받아요. 이런 분들한테 집중을 해야지 개인한테 쫙 나눠준다고 소비 살아나고 경제 살아난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이재용 생각합니다. 대표가 글 올린 것도 모든 사람한테 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정말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 학생 등등을 언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짧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길게들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네, 김용나 의원님이 방금 우한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희 4부에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것도 물어보죠. 뉴스공장을 출연 많이 하셨죠? 했었죠, 두 분 다. 과거에. 네, 네. 과거에. 네. 그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TBS 측은 핵심은 대구 시민의 안전을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방금 전에도 네.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명을 넣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를 대구 사태라고 불러요. 신천지 사태고.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 집단 발병이 광주에서 일어났으면 광주 사태라고 불렀을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사실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발언 취지를 보면 누가 뭐래도 대구 지역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거 갖고 너무 소위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반성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네. 원문을 보면 네, 원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보수야당은 왜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제 수사를 검찰에 압박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언론은 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따옴표를 쳐서 그때도 뭐 사실은 저는 뭐 방송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클러스터의 하나로 그 지명과 종교 집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사실 딱 한 군데 한 글자만 딱 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각 판단하는 부분은 판단하는 분들은 다른 네. 판단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원문에서의 핵심은 보수야당과 언론, 검찰에 그러니까 대한 컨텍스트를 봐야 비판, 된다. 예, 그 컨텍스트를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부 성향의 분들은 정당이 검찰을 압박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검찰이 왜 안 움직이냐라는 거죠. 검찰이. 알겠습니다. 그것도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검찰이 열심히 네. 하겠다 그랬다가 신중론으로. 공천 얘기를 바로 좀 해보도록 할까요? 미래통합당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물론 컷오프 되거나 공천 그 경선 기회도 못 얻으신 분들은 화가 나겠죠. 근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은 황 대표의 결단이 달렸다. 목요일 오전 최고위원회까지 황 대표가 큰 도량의 대장부인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시한까지 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호 공천위원장에게는 뭐 도저히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네, 네. 딴 사람한테 이제 어떤 자기 공천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2년 전에 지방선거를 치를 때 당시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홍준표 네네. 대표였잖아요. 그때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이 진정한 막천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습니까? 사실 공천위원회의 존재 뭐 필요성도 없었어요. 당 대표가 그냥 찍어서 이렇게 공천을 주다시피 했어요. 당시에요. 예. 본인이 당권을 쥐고 있었을 때 했던 2년 전에 2년도 채 안 됐죠. 그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였으니까 그때 공천을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좀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변호사님은요?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순이죠. 명분 쌓기 그렇죠. 탈당과 탈당에,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이고 네. 지금 이게 얘기 이렇게 되면 사실 황 대표가 지난번 김무성 대표처럼 옥새라도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황 대표님은 지금 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처럼 당을 핸들링하고 있고 선대위원회 출범할 때는 이번에 또 돌아온 김종인 선대위원장 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상 황 대표는 옥새 들고 어디로 가지 않는 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지금 권한이나 예, 이런 게 입지가. 없어요. 네. 입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홍준표 의원이 전 대표가 네. 탈당 무소속 출마의 그 명분은 쌓기용이고 아마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고 민주당 당선이 어려운 뭐 이런 지역을 잘 물색을 해서 그런 데로 가시려고 하겠죠. 예. 지금 미래통합당 그 공천 과정을 보면 네. 사실상 김용호 전 의장이 공천에 관한 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그런 것 틀림없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원 당규사항은 공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공천이 확정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뭐 당대표 선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받으셨죠? 아니 그게 당대표 직인이 찍힌 아. 공천장을 받아야 받는 건데 그렇군. 어쨌든 저는 뭐 어찌됐든 보도는 단수 그렇게. 추천으로 돼서 사실상 받은 거 비슷하게 보도는 됐습니다. 네, 예. 사실상 네 축하드리고 일단 근데 아니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도 받으셨잖아요. 6번 6번 당선권이 확실한 저도 아직 이렇게 당선권. 도장이 안 찍혔기 두 분 다 때문에 도장을 아직 못 받은. 전국위원회에서 인주는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은 지금 잘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리려다가 공천 받으셨기 때문에 답이 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네요. 네. 아니 뭐 저는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네. 아니니까 누구한테 전반적인 아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반발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천은 물론 경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공천은 불가능하죠. 네네. 근데 반발이 커서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던데 물론 뭐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양반이 노동당 출신인데 노동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네, 본인이 네.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근데 별로 반발이 세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우리가 노동개혁하면 세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네. 따져보니까 노동개혁이 진정한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요. 네. 공천에 대해서 반발이 세면 셀수록 이거는 이른바 혁신 내지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강도가 높을수록 반발은 셀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하고 네. 큰 틀의 합의와 구체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다 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 큰 틀의 합의가 뭐냐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홍준표, 김태호 등 물론 혁신 공천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실은 황교안 대표가 물론 뭐 종로에서 살아 돌아와야 되는 이런 자기 본인이 이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권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만큼은 뭐 험지 출마를 시키든 뭐를 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고 갈 수 있다라는 적어도 큰 틀의 합의와 구체적인 권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다 전권을 줬지만 큰 틀의 합의는 있지 방향성에 않았을까? 대해서는 방향성은 있지 않았을까? 공감대가 있었다. 그것도 안 하고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다 넣어줬으면 지금 당대표로서 진짜 다 자리 내려놓겠다는 건데. 아니 그거는 소위 그 음모론적인 시각인데 제가 그런가요? 보기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2번 했어요. 2011년도에도 당대표 하다가 중간에 그 지도부가 맞아요. 와해됐었고 네네.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당대표를 또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번의 당대표를 거치면서 물론 2017년도에는 대선 후보도 했습니다만 당 내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잠재적 대권 경쟁자다 이거는 조금 그 자체가 평가가 너무 과하다는 뜻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네. 그렇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을 때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거의 정권을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지 그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그 정도의 정치적 기반을 미래통합당 안에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네. 여전히.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권을 다 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서의 무슨 권한과 지위를 너무 남기겠어요. 비현실적이란 말씀을 그건 계속 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시는 거군요. 비현실적인 얘기고 큰 틀의 합의는 분명히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요. 답은 없으니까. 네. 182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 솔직하게 김종인 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하셔도 저희 청취자들이 당의 비밀로 해드릴게요. 시험해드리게 생방송하면서 막 아니, 비밀로 하겠다고. 사실은 저는 네. 김종인 전 대표님과는 별로 인연이 없어요. 잘 저는 뭐 정치권 개인적으로는.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제가 겪은 거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치를 때 뭐 행사장에서 한번 마주친 것밖에 없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진짜 우리 정치권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5선을 하셨거든요. 대단한 기록이죠. 이 네. 비례대표로 2번 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극히 드문데 그거로 5선을 하셨고 지금 당을 넘나드는 지금 게 셀 수가 없어요. 당을. 네, 이름을. 그리고 네. 저도 카운트를 못 하겠어요. 네네. 글쎄요. 근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호남 쪽에 있어서 특히 좀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워낙 그 호남 출신이시고 그 조부님이 네네네. 우리 가인 초대 김병로 선생님. 예, 예, 초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시죠. 오히려 네. 호남 쪽에 어떤 지지 기반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네. 김종인 카드가 실제로 작용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전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 공천권을 완전히 다 잡고 쥐고 흔드셔가지고 네. 실은 공천을 통해서 무슨 뭐 짜르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공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때는 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시절에는 소위 경제민주화 그래서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의 경제정책 중에서 그때 가장 왼쪽으로 중도에 가깝게 가면서 중도층을 끌어당길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오셔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다시 경제민주화를 또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에 국민들이 호응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정책으로도 또 사람으로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그게 좋은 카드인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통합당만 너무 질문을 드려서 비례 선거연합 그 민주당 쪽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마침 1018번님이 신 변호사님 비례 선거연합 때문에 불안하시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의당은 정말 참여 안 합니까? 네. 현재까지 선거연합 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죠. 네. 정의당이 절대 안 변합니까? 네, 그 부분은 네. 같은 당명을 쓰는 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국위원회에서 엊그제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선거와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협상과 연대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사실 당대당 협상의 테이블이 열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소위 그 비례연합당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친문당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비례 친문당. 네. 네. 비례 한국당 만든다고 얼마나 욕을 해댔어요. 민주당 쪽에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네. 똑같은 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간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화 원더우먼을 보면 원더우먼은 날라오는 총알을 팔찌로 막잖아요. 네, 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날라오는 총알을 얼굴도 막는데요. 얼굴이 하도 두꺼워서. 네, 한 가지 그런 말씀드리면 얘기가 저는 있다. 네, 저도 세간에. 그렇고 뭐 정의당도 그렇고 네. 이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해서 오늘 그 동아일보인가요?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 민주당에서 저 했던 시간이. 자체 네네.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네. 그걸 보자면 실제로는 그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외부에 있는 게 그 비례연합당과 정의당이 양쪽에서 합쳐졌을 할게. 때보다 알겠습니다. 더 커요. 각자 있을 때. 알겠습니다. 맞춰야 되겠네요. 각자 자기 장사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